당신은 오늘도 그저 막연히 은퇴만 하면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가 저절로 올 것이라 생각하시오. 나도 나이가 들면 조용히 일선에서 물러나 즐길 거 즐겨가며 즐겁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줄로만 알았지. 하지만 내가 이것을 몰라서 정든 내 집을 빼앗기고 이제는 졸지의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소. 그렇다고 내가 심하게 낭비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열심히 세상을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단지 이것을 몰라 궁핍하고 가난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 당신도 아직 늦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이것들을 실천하기를 바라오. 안녕하세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입니다. 사회연구학자들은 말합니다. 요즘 60대와 70대 그리고 80대 사람들은 가족관계로만 보면 가장 불운한 세대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노인들은 환갑잔치를 기점으로 하여 곡간열쇠와 농사일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편안히 노후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래로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쳐 뒷바라지하였습니다. 자식, 특히 아들이 가문의 영광이며 우리 집 기둥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요즘엔 부모와 자식 사이의 부정과 모혈이라는 끈끈한 애정은 점점 식어만 가면서 자식들은 제 앞몸 가누며 살기조차 팍팍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라 해도 병들고 늙은 부모에게 헌신하는 자식들은 거의 없지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나 이렇게 애써 다짐하시면서 그리고 더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과 부모로서의 책임감으로 내 집 팔아서 자식들을 큰 집으로 이사를 시켜주시거나 편안한 보금자리 팔고 자식 내 집 근처의 좁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셔서 밥 해주고 손주까지 돌봐주시며 노후에도 쉬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그렇게 아직도 자식들 위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의 존재는 항상 뒤로 제쳐두고 사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딸에게 쫓겨나는 바람에 아파트 복도에서 한 달 동안 숙식을 했던 80대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시멘트 바닥에서 이불도 없이 잠을 주무십니다. 그리고 관리실이나 노인정의 화장실이 너무 먼 탓에 생리현상을 줄이시려고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니, 노인정에서 며칠을 계셔서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갈 데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파트 단지에서 뵙던 분이 하루아침에 왜 그러시냐고 물었죠. 근데 처음엔 말없이 웃기만 하시다가 보는 사람들마다 할머니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니 그게 또 불편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디 가셨나 했더니 여기서 이러고 계시지 뭐예요? 그렇게 동네 주민이 할머니의 목격담을 이야기합니다. 할머니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할머니는 한 달 전 쓰레기를 버리러 빈손으로 나왔다가 비밀번호를 몰라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었답니다. 할머니도 모르게 비밀번호가 바뀐 할머니의 집은 할머니가 막내딸에게 사준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딸과 이곳에서 2년간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할머니에게 말하길, 아니 통보하길, 자신은 이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나갈 테니 할머니도 이사 날짜에 맞춰 집을 나가라며 별다른 언질도 없이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합니다. 딸이 같이 살자고 해놓고 이렇게 나를 내쫓았어. 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틈을 타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더라고. 그래서 며칠 동안 노인정에서 생활했는데 그 사이에 딸은 이사를 갔지. 그래서 지금 이 집에는 내 집만 남아있는 상태야. 그리고 딸네 집에 새로 이사를 들어온 사람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를 와보니 베란다에 웬 박스가 쌓여 있더라고요. 박스 안에는 옷가지랑 잡다한 물건들이 들어있었고요. 근데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건 자기 물건이 아니라는 소리만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로만 듣던 현대판 고려장이구나 싶더라고요. 세상에 자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집주인의 도움으로 막내딸과 겨우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내 탓하지 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니까. 그래도 엄마라서 여기까지 해준 줄 알아. 그리고 솔직히 그 정도 했으면 나도 할 만큼 다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전화하지 말고 그냥 법대로 하면 되잖아. 할머니는 과거 동대문에서 유명 제화업체를 운영해서 큰돈을 벌었던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병으로 죽고 이제 믿을 만한 가족이라고는 두 딸과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고생해서 일하느라 애들한테 신경 써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큰딸과 아들에게 수십억짜리 건물 한 채씩을 주었고 막내딸에게는 운영하고 있는 고시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600만 원을 매달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기가 죽으면 그 고시텔 건물을 막내딸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자 막내딸은 왜 자기는 버젓한 건물 하나 물려주지 않느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언니랑 오빠한테만 잘하잖아. 왜 나만 맨날 찬밥 취급이야? 저 둘은 이미 부잔데 왜 자꾸 저것들한테만 물려주는 거야? 그렇게 할머니의 재산을 두고 남매끼리 다툼이 생겼고 가족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막내딸은 이번엔 할머니에게 같이 살자며 졸라댔습니다. 막내딸은 어떻게든 할머니를 구슬려서 재산을 더 받아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족끼리 돈 문제로 말다툼하는 일에 신물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아파트를 사서 딸의 명의로 주는 걸로 마무리하려 하셨죠. 그러자 막내딸은 어느 날부터 할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2년간 밥도 따로 먹었고 한 집에 살았지만 마주쳐도 말 한마디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서 주로 집에서 목욕을 해오셨지만 막내딸의 눈치가 보여서 아픈 다리를 이끌고 목욕탕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나눠주느라 수중에 남은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 누구도 할머니에게 변변한 용돈 한 번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바랬던 건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많든 적든 자신이 나눠준 재산에 감사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잘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전부 퍼주고 할머니에게 남은 건 차가운 시멘트 바닥뿐이었습니다. 결국 할머니의 사연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어느 변호사가 소문을 듣고는 할머니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막내딸에게 연락하여 지금 자녀들은 민법상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유기의 대상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존속유기죄로 형이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막내딸은 자기가 내뱉은 말대로 법대로 할머니의 이사비용과 생활비용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할머니는 평생을 바쳐 힘들게 모은 수십억대의 자산을 자식에게 다 퍼주고도 고작 2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든 가야 한다며 아파트를 쓸쓸히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퍼주고도 자기가 사준 집에서 쫓겨난 할머니의 사연이었는데요. 많은 사회학 전문가나 불효소송을 많이 진행하는 법조인들도 할머니처럼 심각한 경우는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할머니는 왜 자신의 재산을 다 퍼주고도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셨을까요? 이에 관련하여 여러 금융회사는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부모의 가계 손익구조는 마이너스로 바뀐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생애주기 적자 추이를 봐도 61세에 시작된 적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의 적자 절벽에서 살아남지 못한 고령자들은 파산 법원으로 향합니다. 실제로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전국에 있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개인 10명 중 4명이 60세 이상의 장년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파산 신청자 중 노인들의 비율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역 시절엔 잘 나가다가 나이 들어 가난해진 사람들에겐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금융 전문가들은 노후가 고달파진 사람들에겐 공통적인 3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째, 은퇴했는데 씀씀이는 여전하다. 은퇴 부부가 도시에서 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어느 설문조사에서는 20대에서 60대 남녀 응답자 1,584명의 42%가 월 평균 300만 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월 평균 500만 원으로 전체의 30%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노후 생활비가 300만 원이든 500이든 700이든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자산 감소는 막을 수 없겠죠. 은퇴 후 우리의 소득은 직장 다닐 때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었는데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한다면 통장 잔액은 금방 바닥나고 말죠. 그래서 만약 300만 원을 매달 쓴다면 1년이면 3,600만 원을 쓰게 됩니다. 이 경우 만약 1억이라는 여윳돈이 있다고 해도 3년도 못 가서 바닥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 소득이 줄어들면 그에 맞춰 씀씀이도 줄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한번 높아진 소비 수준은 낮아지기 힘들고 식구들의 저항도 커서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여러분들께서 은퇴가 임박했다면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불편하더라도 덜 쓰면서 짐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젊어서부터 현재보다 적은 예산으로 생활하기를 시도해보라고 권한다고 합니다. 둘째, 건강을 망치는 나쁜 생활 습관을 못 버린다. 나이가 들면 돋보기, 보청기와 틀니, 지팡이와 약봉지가 일상이 됩니다. 아프면 서럽다지만 노후의 더 큰 문제는 질병으로 인하여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빠듯한 통장 잔고의 건강까지 나빠져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사태는 더 심각해지죠. 특히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월 300에서 400만 원까지 드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노후엔 건강만 잘 지켜도 흑자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 곧 돈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음주와 야식, 흡연과 과식, 소파와 한몸 같은 나쁜 생활 습관은 건강을 해치며 나아가 노후 파산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 묻지마 자녀 지원. 이것은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야기의 흐름상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처럼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자녀 지원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직장 다니면서 손주를 키울 여력이 없다고 해서 말년에 계속 퍼주고 희생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노후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후가 무너지면 자식들의 가계에도 크게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년을 어떻게 하면 무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노후에 어떤 돈 씀씀이를 줄여야 나의 행복한 노후를 스스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방 2개만 남기고 버리세요. 한국 미용계의 데모로 불리던 헤어 디자이너 그레이스 리라는 사람이 생전에 남긴 말입니다. 그녀는 전업주부로 지내다 30대 중반에 미국 유학을 떠나 뉴욕의 윌프레드 아카데미를 졸업했죠. 그러한 그녀는 노후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70세가 되면 가방 2개만 남기고 전부 다 버려라. 어디든 떠나서 자리 잡으면 그곳이 집이다. 나는 평생을 아껴온 앤티크 가구와 수십 년 동안 손때 묻은 살림살이를 모두 없앴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건은 몇 가지 되지 않는다. 내가 떠난 후 남겨진 물건들은 자식에게 짐일 뿐이다. 자식이 남겨달라 부탁하지 않는다면 미리 없애는 것이 좋다. 평생을 그렇게 물건과 장소에 얽매여 살았다면 비교적 책임이 덜한 노년에는 두 손을 가볍게 하고 자유를 즐겨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두 번째, 명품 구입과 사치를 줄여보세요. 특히 노년의 돈의 헤픈 씀씀이는 정말로 무섭다고 합니다. 필요 이상의 명품에 몇 번 맛을 들이게 되면 이것이 중독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아랫등급은 쳐다도 안 본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명품에 쓸데없이 계속 돈을 쓰다가 얼마 안 가서 돈은 다 떨어지고 빈털터리에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젊었을 적 고급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지인과 사석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우연히 손님들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가게 단골들 중에는 특이하게도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달에 200만 원씩 하는 정액제로 피부 관리를 받는다고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지인은 학교 선생님 월급이야 다들 빤한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자기도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매달 불필요하게 나가는 지출이 있나 체크해 보시고 만약 있다면 그 대체 방법을 찾으셔서 돈을 아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합리적인 외식을 해보세요.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을 때에는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정한 기준치보다 비싼 음식이라면 자제해보세요. 그리고 맛은 무난하면서 가격이 평균 이하인 음식을 주로 드셔보는 것이죠. 중국 음식을 예로 들면 탕수육과 삼선짜장, 볶음짬뽕이 물론 맛있지만 다른 음식들에 비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끔만 먹고 웬만하면 무난한 짜장이나 간짜장, 짬뽕을 드시거나 요일별 할인 음식을 드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병원 쇼핑을 하지 마세요. 언젠가부터 병원 쇼핑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병원 쇼핑이란 환자 혹은 자신이 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쇼핑하듯 끊임없이 병원을 찾아다니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병원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오히려 병원을 가면 갈수록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작년 가을부터 어쩐지 밤에 잠을 통 못 자고 뒤척이는 날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잠이 부족했고 병든 닭처럼 하루 종일 힘없이 앉아만 있었죠. 낮에 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렇다고 억지로 앉아도 밤이 되면 잠이 오질 않으니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정신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수면제를 주시면서 거기에 추가로 내면의 불안감을 완화해주는 좋은 약이라며 다른 캡슐약까지 추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값만 한 달에 3만 원 가까이 나왔죠. 그렇게 처방해 준 약을 두어 달 먹었더니 이번에는 반대로 밤과 낮을 안 가리고 잠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저는 불편해서 평생을 소파에서 자는 일이 없었는데 그 약을 먹고부터는 대낮에 소파에 누워서 코까지 골며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몸의 근육들도 계속 뭉쳤습니다.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해보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이번엔 2만 5천 원을 내고 근육이완 주사를 맞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그달에는 깜빡하고 병원 가는 것을 잊어버려서 이틀 동안 수면제를 먹지 못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낮에 그렇게 지독하게 밀려오던 졸음이 사라졌고 근육 뭉침도 다 풀려 있었습니다. 물론 밤에 잠도 잘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었나 보다 했더니 이번엔 불안증약이 말썽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불안증약은 항우울제 성분으로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단 현상이 있어서 심한 오한과 어지러움, 현기증에 시달려야 했죠. 그런데 그 증상이 어찌나 심한지 참고 말고의 수준이 아니었기에 한동안 집안일도 운전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금단 증상은 한 며칠 참는다고 쉽사리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몇 번을 이를 악물고 3, 4일을 견뎌보기도 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에 쥐가 나서 하루 걸러서 잠을 전혀 잘 수가 없으니 다시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게 마약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기적으로 아주 조금씩 약을 줄여가며 금단 현상과 싸워야 했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어느 날은 작정을 하고 해당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제 말에 당황하면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처방해 줄 땐 그렇게 친절하고 오랜 시간 상담해 주더니 금단 현상에 대해 따지러 찾아가니 무뚝뚝하기가 짝이 없었고 상담도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건 어디 하소연할 데조차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도 철저히 장사를 하는 곳이라는 걸 그제서야 실감했죠.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더 늙고 치매가 와서 요양원에 들어가면 의사들이 나한테 이런 약을 먹이겠구나. 그래서 하루 종일 약에 취해서 힘없이 누워만 있다가 제 명대로 못 살고 가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5번째,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자동차를 처분하세요. 요즘 자동차 광고들을 보면 유독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동차는 3년마다 새 차로 교체를 해야 이익이라는 분위기마저 조성되어 있죠. 새 차가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할 때쯤 다시 새 차로 바꾸면 수리비를 아낀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하지만 실상은 새 차로 교체할 때마다 자동차 할부 기간만 늘어날 뿐입니다. 저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수리비를 안 들이기 위해 평생 자동차 할부금을 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할부이자마저 만만치 않지만 다달이 나누어 내니 우리는 이내 이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차 한 대를 유지하는 데는 월 평균 78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자동차 회사 광고에 현혹되어 매달 자동차 할부금의 할부이자까지 치르게 되면 이내 우리는 자동차 할부금의 노예가 되어 자기도 모르게 과소비의 늪에 빠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옛말로 눈 뜨고 코 베인다고 했던가요? 그렇게 우리가 광고에 현혹되어 씀씀이를 현명하게 줄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새로 산 새 차보다도 빠르고 신속하게 궁핍하고 가난한 노년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중형차를 가지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소형차로 한번 교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소형차는 초기 구입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다양한 혜택도 강점이라고 하는데요. 소형차는 구매 시에 별도의 등록세나 취득세가 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 소비세, 특소세, 교육세와 혼잡 통행료는 면제이며 자동차 보험료는 1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는 50% 할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환승주차장은 무려 80% 할인, 자동차 10부제 제외도 대표적인 혜택이죠. 그래서 소형차는 돈 나올 곳 없는 노년에 씀씀이를 줄이고 실속 있는 생활을 도와주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에 사신다면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교통비는 무료에 걷고 오르며 내려야 하니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좋겠죠. 6번째, 일주일 후에 구매하기. 매장을 지나다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지금 사지 말고 구매를 잠시 미룬다고 생각하시고 일주일 후 다시 매장에 가서 물건을 보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것은 어떨런지요. 일주일이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 구매 심리가 사라지며 다시 그 물건을 보아도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구매 의욕이 들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때도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둔 후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구매를 결정해 보는 것입니다. 7번째,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세요. 통계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부모 10명 중 6명이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답했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후가 불안해지더라도 자녀의 유학은 보내겠다는 부모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육아에 도움을 필요로 하면 기꺼이 돕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너무나 당연한 숭고한 희생 어린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매정하게도 통계에서는 이러한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주는 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부모의 31.4%는 성인이 된 자식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내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24.7%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뒤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줬으며 14.6%는 필요한 곳에 쓰라고 목돈을 한꺼번에 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은 그런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자식에게 대가를 바라는 부모님은 없으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 차가운 숫자로 나타나는 통계라는 것은 우리 부모들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재정 상황에 대해 부모와 자식이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부모 세대 74.5%, 자녀 세대 81.8%가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부모의 재정 상황에 대해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보장받지 못해도 자녀 유학은 보내겠다고 대답할 정도로 많은 부모가 자녀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자식들은 우리 부모가 뼈와 살을 발라주고 나서 나중에 늙어서 돈이 없거나 병원비, 간병비로 목돈이 들어가게 되면 노후 대책을 세우지 않은 부모를 한없이 원망스러워합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그냥 큰 병 없이 건강하고 자기 앞가림할 정도의 돈이 있는 부모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장은 건강하고 돈이 조금 있다고 자식에게 필요 이상의 지원을 해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70세가 넘어가면 그나마 모아놓은 노후 자금이 없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당장은 힘들어하는 자식들이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지더라도 이때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야속한 통계는 이러한 반전도 남겨주었답니다. 부모에게 많은 돈을 받은 자녀일수록 재산을 덜 모으게 되며 돈을 적게 받은 자녀일수록 더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된다. 그러니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께서 흔히들 하시는 부모의 재산을 발판으로 자녀가 좀 더 수월하게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성인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립심과 자제력 그리고 진취성은 자동차나 기성복처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하지만 자식이라는 게 참 내 맘 같지 않아서 아무리 자식을 위한다고 해도 냉정하게 선을 긋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내 눈앞에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식에게 우리는 현실이 이러하니 네가 당장은 조금 섭섭하더라도 이해해라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할 수 있는 부모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그게 말처럼 쉽다면 누가 말년을 스스로 망치는 길을 선택할까요? 그렇게 우리는 자식과의 연을 쉽사리 어찌하지 못하여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막다른 길인 것을 알아도 어쩔 수 없이 그 끝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최근 제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는 제 소중한 이웃을 떠나보내는 중입니다. 저희 옆집에는 10년간 저희와 내외하던 노부부가 계시는데요. 물론 그동안 이웃집 분과는 서로 가족처럼 매일 인사하던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서로 정보를 나누고 도우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텃밭에서 수확한 배추를 주시면 저희는 그 배추로 김장을 해서 돌려드리며 저희가 산에서 야생밤을 따서 갖다 드리면 그 밤은 다시 밤조림이 되어 저희 집에 돌아왔죠. 그런데 일주일 전 그날도 우편물을 가지러 나갔다가 노부부분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두 분이 갑자기 이 동네를 떠나 멀리 이사를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아쉬운 마음에 말년에 뭐하러 이사를 가시냐고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고 물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옆집 부부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여기가 공기도 좋고 이웃도 좋아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가신다는 것입니다. 딸이 몇 년 전에 손주를 낳았는데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근처 아파트로 이사가서 애도 돌봐주고 밥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머슴살이 할 게 뻔해서 안 간다고 계속 거절했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겠냐고 하십니다. 그리고 노후 자금이 빠듯하기에 지금보다 평수가 작은 아파트로 가신답니다. 게다가 그곳은 사위의 연고지라 두 분에겐 낯설기만 한 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 물건을 정리한다며 저희한테도 이런저런 걸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이웃을 잃는 것이 못내 안타까운 마음에 괜찮으시겠냐고 후회 안 하시겠느냐고 여쭈어 봅니다. 그런데 두 분 눈빛이 사시나무 흔들리듯 하십니다. 정말로 이사를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게 역력한 눈빛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웃이라지만 자세한 사정도 모르는 남이 여기서 무슨 말을 더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노인 세대분들과 자녀들은 노후 계획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구나. 그리고 가족과 자식이라는 혈연 아래 부모님의 노후는 대충 얼버무려지는구나. 또한 자식들은 자식대로 부모는 언제나 항상 비빌언덕이었기에 미처 부모의 노후는 생각을 못하겠구나. 그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에게 치매가 찾아오면
우리 같은 이웃도 친척도 아무도 없는 낯선 도시에서 치매에 걸린다면 부모도 자식도 다 같이 놀라서 헤매다가 결국 모두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부모를 요양원으로 보내겠구나. 그러면 부모는 요양원에서 한 번 먹으면 끊을 수 없는 부작용 가득한 양약들을 잔뜩 먹고 힘없이 침대에 누워 지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더더욱 여러분들, 아니 우리들 편에 서서 노인들의 행복한 세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번 영상으로도 답을 못 찾으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늘 정답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그저 저희 이웃집 노부부처럼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제 이웃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 모두가 서로 살갑게 인사하지는 않아도 저희 집 대문에 이따금 걸려있던 배추처럼 서로에게 든든하게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